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인데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현장은요 라는 코너입니다. 안진걸 소장과 주요 민생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구본기 소장님.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네. 소장님입니다. 잘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업 박시영 TV에 놀러 왔습니다. 이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늘 이 자리에 함께 지키고 계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방정호, 방상훈 일가를 고발하고 온 안진걸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아까 낮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고발했고요. 예. 낮에는 조선일보 앞에 가서 시위. 엄벌해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왜 윤석열 씨는 방상훈 회장을 비밀회동하고 자빠져 있냐? 그러면서 왜 수사도 안 하고 있냐? 나경원도 조선일보도 네. 그렇다면 검찰은 나면 경찰에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정호 정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고발합니다. 조선일보. 또 예, 고발해요? 조선일보의 정의영년대당 가짜 뉴스가 또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고발합니다. 아주 그냥 가짜 뉴스 발본색원 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근데 사실 제 마음은 늘 서민경제 살리기에 가 있어요. 우리 세입자들도 함께 사는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안정근 소장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조선일보 저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또 예. 박묵삼 논설위원 예. 나오시면 그때 한번 해주시죠. 자세하게 안티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라든가 언론개혁 문제는 다다음 주에 한번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아쉽지만 부동산 맞습니다. 정책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 그럼요, 다루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워낙 민생 이슈이기 때문에 구본기 소장님 먼저 간단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는 네.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가계경제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 그 시민들, 그러니까 흔히 생활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떤 정부 정책 같은 것들 발표 났을 때 뉴스 보면서 관심을 처음엔 가져요.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 저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지를 생각을 하고 뭐 한 번, 두 번 생각을 하다가 생활이 바빠가지고 이내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네. 먼저 그걸 4번, 5번, 6번 생각해서 결론을 만들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글로 쓰거나 아니면 말로 강연으로 풀어내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이거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는 한 7, 8년? 그러셨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다른 카테고리는 활동가예요, 활동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활동가라고 하면은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참여연대라든지 네. 이렇게 소속돼서. 근데 저는 좀 생리적으로 어디 조직에 소속되는 게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개인 연구소를 차리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이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활동들을 해왔고 최근까지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 그 개정해야 된다고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1인 활동가로 하면은 좀 왜냐하면 1인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제가 좀 모델이 좀 독특해요. 예. 네. 1인 활동가로 하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정말 좋아요. 그게 정말 좋고요. 하지만 좀 나쁜 점은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외로워서 이런 데 오면 좀 말이 많아집니다. 네. 오늘 말 많이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아주 유명하신 게 예.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도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뭐 본인이- 우이종 TV에서 막 응원하던데. 예, 예.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그 우이종 대표님이 더불어시민당 대표였었던 우이종 TV님이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예. 아주 구멍가게입니다 지금. 가셔서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서민경제 살리기, 민생경제 살리기 연구도 컨설팅도 하면서 또 현실 정치에도 참여해서 네. 여러분도 아시죠? 더불어시민당 네네. 그때 이제 비례정당 때 네. 최고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그렇군요. 지금도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이랑 교류가 예. 깊으신 분이죠. 그러시군요. 자, 그 얼마 전에 네. 제가 카톡인가 뭐 텔레그램인가 거기서 보니까 단톡방에서 보니까 올려줬던 자료를 보니까 6월달 그 부동산 물건들 동향을 네. 그 통계치를 뽑아서 올리셨던데 법인에서 매물이 꽤 나왔다 네, 이런 걸 맞아요. 한번 올리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나왔어요. 왜 아주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근래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눈이 퀭한데 여러분들 그게 밤을 새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다 읊고 있어요. 완전히 다 읊고 있으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7.2 대책 말 전에 6.17 대책, 6.17 네. 대책. 네, 6.17 대책의 특징이 이른바 법인 때려잡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막으니까 네. 자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서 꼼수로 우회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편법으로. 네, 편법으로. 그래서 법의 허점을 퍼들었죠. 그렇죠. 그러다 6.17 대책에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제대로 잡은 게 6.17 대책이거든요. 아, 법인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를 봉쇄시켰군요. 네, 크게 세 개를 막았어요. 네. 뭘 막았냐면 우선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종부세를 피하려고 계속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그냥 최고세율 매기겠다. 최고세율 매기겠다. 아, 법인에 대해서. 네, 법인에 대해서. 음. 그리고 그 1주택 종부세 이거다. 이걸 설명드렸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그 8대 10% 포인트 더 올려받겠다. 양도세까지 올렸고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종부세를 피하려고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걸 왜 만들었냐면은 내가 가족들이 있어요. 네. 근데 1주택 개인한테는요 네.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공제를 이용하려고 법인은 6억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네. 그럼 내가 주택이 3개가 있으면요, 내가 하나 갖고 법인 법인 하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고 법인 하나 가서 만들고.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법인 같은 경우는 공제 6억 원 없애버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요컨대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내년 종부세에서 결국은 공제되지 않은 게 한꺼번에 합산돼 가지고서 최고세율을 받게 돼요. 이거를 피해 가려면 이 세 개를 다 피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면은 6.17 대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 법인 분양 소스 나올 텐데 통계 나오기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6월달 통계가 나오자마자 바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월 대비 82%가 올랐어요. 82%가 전월 대비, 그러니까 네. 5월달 대비 6월달에 법인이 내놓은 부동산 물량이 개인이 80 소화한 게 개인이 받아냈어요. 받은 것이, 네. 그러니까 법인이 팔아서 개인이 산 것이 82%가 늘었다. 근데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늘은 게 아니고 법인이 개인한테 받은 물량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뭘 보이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6.17 대책 이후로 법인 투자는 끝났어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완전 끝났다. 그래서 법인 때려잡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잡았는데 법인이 늘었다는 거는 이거 누가 상투 잡았다. 이거 불쌍한 이제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았다. 잘 모르는 네. 친구들이 또 부동산 가격 오를까봐 네. 그 사들였다. 예, 먼저 들어온 선수들은 팔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좀 초보자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7, 8월 동향이 지금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가 예. 그거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법인이 어쨌든 소유하고 있던 주택용 건물을 네. 많이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계속 종부세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네, 납부가. 맞아요. 그렇다면 이른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정부의 정책이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6.17 대책이랑 7.20 대책이 아직 데이터로 나온 게 없어요. 아직 그쵸. 나온 게 없고 지금 처음에 살짝 나온 거죠. 왜냐하면 6월 17일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6.17 대책의 효과다라고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우선은 처음 나온 데이터라 가지고서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살펴본 결과 지금 법인이 토해내고 있다. 네. 거기다 실제 8월 초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네. 법인 그러니까 그 종부세 지점에. 관련법이 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통과됐으니까 진짜 힘들겠다고 내놓게 되겠네요. 그렇죠. 전망가인데. 만약에 합리적인 법인 투자자라면은 올해 말까지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수익을 챙겨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에요. 지금. 저 법인은 올해 그렇고. 말까지. 네, 올해 그러면 말까지요. 단계별로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7월, 8월, 9월 이런 네. 식으로.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은 내년 6월 달이 종부세 기산점이니까 그 안에 내놓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네. 일단 법인 물량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종부세 네.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까지 힘겨루기 하다가 예, 내놓겠는데 다주택자 중과의 흐름은 거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혹시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건 앞으로도 거슬리기 어렵다. 자, 오늘 방송을 다 집을 들으면 내놔야 된다. 다 들으면 이해가 할 테니까 예.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좀 시큰둥하잖아요. 네. 아직 못 믿고 있고 네.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이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번에 자료를 진짜 밤새도록 살피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나 한 게 이게 뭔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떨어지길 바랄까요? 오르기 바라겠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대한민국 가구 61% 가구가 유주택 가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과반수가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지금 원성 엄청나게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되게 우리가 이중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깨시민인 척하지만 제 친구들도 막 오면서 이래요. 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막, 와, 집값 올라서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하면서 딱 앉으면서 근데 우리 집 집값은 왜 안 오르지?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는요. 그렇죠. 근데 내심 진짜 속마음은 아니 원래 그리고 급등을 하면 네. 우리 집이 예를 들면 1억, 2억이 올랐는데 옆에는 5억, 10억이 오르면 그걸 보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왜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오르는데 저기 이렇게 많이 뛰었어? 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는 거죠. 이게 급등하면 여러 후유증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느낀 게 프레임을 처음에 잘못 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집값 내 재산에 대한 거는 본능적으로 이게 욕망이 있죠. 느껴지기 때문에 네, 네. 단어를 선택을 정말 잘못했다고 느낀 게 집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61%의 가구가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유주택자가 네. 한 몇 년 전에 걸 보면 자료를 보면 56% 정도 됐거든요. 네네. 44 무주택이 예, 44, 56이었는데 이게 60%까지 지금 올라갔군요. 61%가 2019년 자료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낮은 자료는 자가 점유율 자료를 보셨을 수 있어요. 아. 내 집인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그 퍼센트가 조금 낮고 실제로는 투자 용도로 저기다가 마련해 놓고 나서 나는 그러면 전세 사는 거고. 61%가 자가인데 네. 자가 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 이상이 얼마인가요? 2주택자 이상이 그거를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한 80, 뭐 4, 5% 되고 82%인가 3% 되고 이게 한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주택 이상이 그렇게 예. 나오던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네. 다주택자 통계는 가구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의 2% 정도로 나와 있고요. 개인 기준은 3%로 국토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국민에서요. 전체 국민. 예. 아 그러면 그건 무주택자까지 그렇죠. 합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방금 박시영 대표님 말도 맞는 게 유주택자 중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는 중에서는 당연히 15%가 16% 50% 중에서 네. 유택자니까 더 2주택 이상이니까 더 비율이 높을 수밖에 네. 없고요. 모든 국민에서 네. 모든 국민. 그래서 일단은 세금 폭탄론은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종부세도 딱 50만 명 1% 냈고 이번에 이제 종부세도 대부분 2주택자, 3주택자 내는 거니까 그 다주택자는 통계상 이미 통계가 개인 기준으로 3%밖에 안 돼요. 우리 국민에서요. 그러니까 종부세 다 올라봐야 3%, 2%, 3%가 내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재산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7월 달에 달라. 네, 그래서 재산세 제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재산세 올랐다,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값이 오르길 바래갖고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가 일부 따라오르는 그렇게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한, 그러니까 그 정선 이해가 되지만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계속 올려주잖아요. 한국은 재산세가 지금 1%도 안 되는데 기껏 해봐야 뭐 5억 아파트, 10억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만, 30만 원 냈는데 네, 조금 올랐다고 네. 쳐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재산세 1%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 부동산 가액에. 근데도 집값이 올라갔고 집값은 오르기 바랬으면서 재산세 오르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정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정서를 얘기를 하자고 지금 정서 네, 얘기를 하니까 정서인데 뭐냐면 아, 저는 그러니까 딴지 걸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얘기가 논리적으로 쭉 간 다음에 딴지를 거는 게 나아요. 이게 아, 전달이 잘 안 아닙니다. 된다. 소장님 사랑합니다. 방송의 흐름상 제가 얘기 오늘 구소장님일 때 많이 하시는 구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재산세에 나왔어. 네. 근데 재산세 오른 이유는 가격이 올랐어.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현실화됐어. 때문에 네. 이제 재산세 좀 올랐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나? 우리 집 집값은 별로 안 뛰었는데 재산세만 뛰었어. 왜냐하면 상대를 보면서 얘기하거든. 저기는 맞아요. 돈도 많이 뛰었으니까 뭐 재산세 오르는 건 당연하지. 네.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하면서 이게 세금 폭탄의 프레임으로 지금 간단 아주 말이야.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산세 시즌이라서 특히 쓰고 있는데 이게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딱 그렇게 말해요. 소고기 사라.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재산세 세율 건드렸게 안 건드렸게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그러면 그거 있잖아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인가 뭔가 있다며 그것도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95%는요
그 시세 9억 원 미만 집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율 안 건드렸고 대한민국 95% 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재산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주택만 해당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5%만. 5%만? 네, 95%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세율도 오르고 네. 공시지가도 현실화된 건가요? 세율은 안 올렸어요. 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금 올린 조금 거예요. 올린 거구나. 네, 세율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올랐다 이러면 쇠고기 사야 하는 거네. 네, 소고기 사 얘기하니까 내가 친구들이 그러네 오늘은 내가 술 쏠게 이렇게 되는. 아, 네. 그러니까 재산세가 올라서 여당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러면 주로 강남에서 나오는 얘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상위 될 것 같고요. 5%.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좀 있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그 뭐랄까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 저는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다 살폈다고 했잖아요. 이 흐름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떤 행사를 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당 참여해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총선 승리 이전과 이후로 색깔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는 늦추고. 근데 보유세를 높이는 법안, 종부세를 높이는 법안 몇 번 발의했었어요. 2018년에도 한 번 발의했는데 0.12% 포인트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이 앞전에 대해서는요.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보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우선은 대통령령이란 규칙 등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자. 진짜 파리 대책부터. 근데 제가 살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자자들이랑 지금 투자자들은 아예 질이 달라요. 질적으로.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서울은 지금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40%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요. 40% 70%에서 40%를 꽉 내린다? 아이쿠야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래? 가계 대출을 막은 거잖아. 그럼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자.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 막으면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해나가는 거야? 계속 공방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계속 시기열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서 스토리를 살피니까요.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하다가 6.17 대책에서 다 막았어요. 6.17 대책에서 다 막았고 법인 이제 못 도망가겠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봤는데 우선 현재로서 제 머리에서는 안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6.27이 6.17에서 굉장히 뭐 별거 없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법인의 형태로 이 편법을 썼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대책이었군요. 왜 6.17이. 그러냐면은 그게 누적된 거죠. 여기서 맞고 여기 가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니까 6.17이 왔을 때는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히고 나서 6.17 되고 나서 바로 나온 게 7.10 대책이잖아요. 네. 7.10의 핵심적인 거 두 개를 건드렸어요. 네. 첫 번째 종부세 인상 제대로 하겠다고 나갔고요. 네. 두 번째가 정부가 이제 실책이라고 인정한 부분,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겠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스텝이요. 느릴지언정 한번 발을 들이면요. 자꾸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종부세 인상률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지만 한번 발을 들였으면은 여기서 안 잡히면 또 앞으로 밀고 들어오겠구나라고 시장에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가 7.10 대책이 나오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최초로 건물주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나와서 시위하죠.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임대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무서운 게 이게 그 정책만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된 경우들이 20대 국회 때는 네. 많았는데 일사천리로 지금 빨리 통과가 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 당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저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 선거 전에는 가가지고서 이거 만약에 총선에서 다수당 되면은 크게 다수당 되면은 법률 개정 사항들 바꿀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차 싶은 게 타임테이블을 같이 놓고 보니까 총선 끝나고 여차하면은 바로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종부세 못 건들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건든 거 보고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읽혔어요. 제가 총선 치르면서 사실 총선 시점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안 돼요. 네네. 네, 그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규제 지역을 2월달에 넓혀버렸어요. 그럼 그 규제 대상에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넓히는 거 보면서 이 정부 진심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 소장님도 이제 발언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없는데 저한테 너무 양보해 주셨어요. 아니 좀 들어보자고요. 일단은 듣고 예. 이제 보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씩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번에 임대차 3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관련된 거 법안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크게 이제 세 가지일 텐데요. 최근에 했던 것들이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가짜 뉴스나 오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임대차 3법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예.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지금 퍼져 있나요? 임대차 3법에 잘못 알려진 것들. 일단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이 문제가 꼬인 건 사실 전국의 세입자들은 100% 지지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네. 지금 쫓겨나고 지금 폭등되는 게 아니라 최소 2년에서 4년간 지금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사이는 5% 이상 아무리 올려도 매년 5%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100% 지지해야 되는데 일부 세입자들도 흔들렸잖아요. 그건 유니숙 이펙트가 큽니다. 본인이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이고 2주택 임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 척 하면서 월세로 다 전환돼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버린 바람에 네. 온 국민이 그걸 봤잖아요. 아, 임차인도 걱정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메신저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방송에서 메시지만 지적을 하고 메신저는 지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거기를 뗄 수가 없는 게 제가 임대인이라고 거짓말한 다음에 나는 임대인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임대차 3법 찬성하는 많습니다. 세입자가 함께 가야죠.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네.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네. 그러면서 그게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1. 월세로 다 전환돼 버릴 거는 공포를 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계약갱신이 늘어나면 뭐하냐. 월세로 늘어나 버리면 우리 월세 부담 늘어난다라는 오해를 하나 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일단 최소 2년, 최장 4년간 지금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사이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임대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기 세입자가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근데 뭐 특별하게 건물주랑 뭐 이렇게 교감해갖고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윤희숙 씨가 겁을 준 게 4년 후에 꼼짝없이 월세로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요. 자, 서울에만 해도 100만 채,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54% 정도가 갭 투자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뭐 집 채수로는 100만 채가 넘고. 근데 이분들은 갭 투자로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샀단 말이에요. 5억짜리면 3, 4억을 끼고 샀다든지 10억이면 7, 8억을 끼고 샀어요. 지금 전세가율이 한 7, 80% 되니까요. 집값에서. 그러면 월세로 돌린다고 할 때 유니스 씨 말대로 다 월세로 돌리는 거를 했는데 목돈이 있어야잖아. 본인이 예를 들면 당장 1억을 돌려주고 월세를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현재 월세 전환율이 4%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한 34만 원 정도 또는 뭐 이제 대충 퉁쳐서 30만 원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1억을 저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본인이 어디서 1억을 갖고 올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월세 받고 싶긴 하지만 나도 힘드니까 그냥 전세금 5% 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계약은 연장해야 돼. 전세로 가되 합법적으로 5%만 더 올려가지고 뭐 은행에 더 넣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네. 그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예, 이해가 윤희숙 됐고요. 씨가 전 국민을 상대로 나는 임차인이라는 걸 사기를 쳤는데 다수의 언론이 그 사람이 마치 임차인인데 임대차법에 문제가 있는 걸 잘 지적한 거로 완전 언론이 2단계 사기를 친 겁니다. 자. 시민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열받아 잠을 못 잘 정도로 끝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좀 할 게 많으니까 네, 여기까지. 거기까지 알겠고요. 임대인한테 특별히 이게 불리한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비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랑 유치원생이 격투기를 할 때 대학생한테 오른발차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대학생한테 불리한 거면은 이건 불리한 거예요. 형평성을 조금 맞춰주는 거지. 이게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전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 소멸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가 소멸할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기뻐해야 돼요. 전세 제도는요 대한민국에밖에 없는 제도예요. 사실은 되게 비합리적인 제도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대적으로 지금 4%인가 적용이 되잖아요. 예, 월세 전환율. 월세 전환율 이게 이제 2%로 뭐 낮추자 이걸 이런 얘기도 금리로 나오고 있지 낮추잖아요.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낮춰지면 그렇게 또 겁낼 만한 일들로 아니다 이 얘기죠. 금리 자체가 아니고요.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세제도가 폐지되잖아요.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다 집 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네.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를 설명드려야 돼요. 대한민국에밖에 유일하밖에 없는 전세제도가 왜 이상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집이 있어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제가 집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안 소장님이 세입자예요. 세입자예요. 네. 그러면은 8억 원에 이해가 들어와요. 돼요 분위기상. 예. 집주인, 예. 세입자, 예. 8억 내고 들어갔어요. 8억 내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제 집을 샀지만 이제 8억 내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사는 거는 내 집인데 소장님이 살아. 그리고 세금은 제가 내요. 그리고 보일러 고장나면 제 돈으로 고쳐줘요. 그래도 계속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베팅을 한 거예요. 저는 내가 비록 이렇게 손해 보고 있지만 지금 10억 주고 산 집 이거 나중에 20억에 팔 수 있다. 이 베팅에 거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가 유일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요.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는 거는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현상에다가 베팅에 거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지금 전세 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자 제도랑 연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사실 문법에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10억을 가지고 8억, 2억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 8억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렇죠. 2억은 어떡할 거예요? 2억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2억에 대한 이자는요. 따라서 전세 제도는요. 이자율이랑 연동해서 살피면은 그건 오류가 있고 실제로는 베팅인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다만- 잠깐 네. 한번 연결해서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시기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집값이 네. 향후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아니요,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지금 상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게 되게 의미가 다양한 게 재밌어요. 집값 잡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되게 다의적인 언어예요. 음. 누군가는 집값 잡는 것을요, 집값이 하락한다고 폭락한다고 받아들이고요. 네. 누군가는 이 널뛰는 집값이 다만 잡혀서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네. 받아들이고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상태로는 정부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자면은 61%가 유주택자 가구인데 집값을 밑으로 내리는 정책을 펴는 게 정무적으로 가능할까가 사실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61%, 그러니까 국민 과반수가 반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피면서 아차 싶었다고 한 게 집값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어왔던 거에서 끝났다.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말했던 그 윤희숙 씨도 집값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집값 잡는다. 부동산 안정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보다 아예 주거권 개념으로 주거권 넘어갔어요. 개념으로? 왜냐하면은 보도 자료도 사실 문제예요. 그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보잖아요. 뭐 이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장을 넘기면은요 시세를 그래프로 보여줘요. 시세를. 저 이거 무슨 사설 정보지 보는데 아니 국민들로 하여금 보도 자료를 보면서 불안 심리를 더 느끼게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개념을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윤희숙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희숙 의원께서 네. 집값을 고의로 일부러 떨어뜨린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주거권을 추구하는 나라는 당연히 집값 안정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제재할 수밖에 없고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마치 이번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얘기니까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임대료에 대 가지고서 상한을 지정해 놓고 나서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 가야겠다고 봐요. 그 집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나라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전제는 그 사람은 지금 최근에 망국적 비정적 치솟은 집값이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잖아요. 윤희숙 씨는 이것도 엄청난 금방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네. 임차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임차인 걱정하는 척했잖아요. 네. 근데 이틀인가밖에 안 지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본인은 다주택 투기 세력 불로소득자의 비호 세력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적 합의는 뭐냐면요. 물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속으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비정책 솟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일가주택 실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재산세 올라가잖아요. 그거 싫은 거거든요. 네. 어차피 종부세 또 내게 돼야 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집값 안 오르고 이 집에서 그냥 살게 해달라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의외로요. 자,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투기 생산자금으로 해야 될 유동자금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개선하는 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씨의 본질이 네. 다주택자, 투기 세력, 불로소득자를 대변하고 있는 게 드러났고 그 사람이 그래서 대놓고 낸 법안이 종부세 인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임차인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임대인이었고 국회에 사기를 친 거죠. 임차인 척. 그래놓고 페이스북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살짝 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다로 올려놨습니다. 말이랑 다르게. 예, 네. 말이랑 다르게. 그래놓고 왜 임대인 빠냐고 물어봤거든요. 어느 CBS에서 정관영 앵커가 또 거짓말을 칩니다. 아, 5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뺐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시연해 볼게요. 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여러분 얼마 걸리죠? 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얼마 걸리죠? 0.1초도 안 걸리죠. 1초도 안 걸리죠. 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놓고 혹시 법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이 되는 건데 일단 임차인인데 제가 임차인인데 이 법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 임차인이 보기에도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해보. 맞아요. 엄청난 장난친 거고 아까 네. 이제 박시영 TV 네. 저 PD님 물어본 거 하나만 답하면 실제 월세 전환이 4%인 게 지금 전세로 월세로 가중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갭 투자해가지고 집값 오르면 나는 어차피 팔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월세 전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월세라도 받아서 가처분서 늘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환하는데 4%가 너무 시중금리도 비싸니까 그러면. 그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중금리랑 비슷하게 월세 전환율을 맞추면 집주 입장에서는 피곤하게 월세 전환할 요인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예. 본질적 예. 전세가 유지되는 본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예. 그게 또 구조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댓글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저는 평가를 하지 않고 오늘은 그리고 세입자들 중에는 전세를 또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게 부담스럽죠. 부담도 되고 전세금 이렇게 올려주면서 내 집 마련의 길로 계단으로 갔던 분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또 싫으니까 그분들의 정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월세 전환율이 월세로 다 갈 거라면 공포를 윤희숙이 퍼뜨렸기 때문에 미통당하고 월세 전환율이 이자율로 떨어지면 월세로 안 바꾼다. 네. 절대 그렇게 함부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4년 후에는 엄청 늘어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자, 또 여쭤볼게요. 여쭤볼 게 좀 많이 있어서. 저 그 전에 죄송한데 예. 오늘 와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싶은 게 임대차 3법 통과됐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세입자들 꿀팁 안내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도 없고요. 이거 편집점이에요. 자, 지금부터 편집해야 돼요. 너무 자, 좋다. 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예, 예. 제가 생활경제를 연구하니까 그리고 세입자 운동을 했었고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은 임대인들은 임대인의 꼼수를 개발하잖아요. 네. 전 세입자의 꼼수를 개발해요. 예. 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렇죠? 예. 2년인데 2+2.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네.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엔 이미 계약갱신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이 됐어요. 그럼 두 개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냐? 아니에요. 달라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지금 10년 보호해 주잖아요. 네. 10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그게 소멸해요. 계속 기간이 지날수록.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하게요. 이번에 있는 사람들도 적용해야 되니까 1회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 언제 행사할 수 있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쓸 수 있어요. 1회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청자분들은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티켓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쓰면 소멸하는 거예요. 안 쓰면 남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그리고 다 아실 거예요. 임대차 상식이 하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거예요. 같은 기간이에요. 임대차 계약 끝나기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액션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 2년 이 연장돼요. 일회를 안 쓰고. 예. 네.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 그렇죠. 그 유명한 묵시의 갱신. 자, 이제 시청자분들 이랬을 거예요. 자, 티켓 생겼어요. 예. 쓰지 마세요. 가만히 갖고 계세요. 가만히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늘어나면 또 6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만약에 딱 묵시갱신 됐다, 그러면 최소 6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유, 네. 뭐 진짜 국토부 꿀팁이네. 설명자료도 나옵니다. 네. 그 나후 대신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 증명으로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저 2년만 더 살게라고 계약갱신, 계약을 연장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계약갱 해지를 받아들인 걸로 돼서 그렇죠. 쫓겨나게 되니까. 1개월 전까지 예, 무조건 해야 1개월 한다는 전에는 거. 무조건 알겠습니다. 건물주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꿀팁입니다. 아유, 좋은-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부동산 그 세법들이 네.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 취득세, 네. 양도세, 그다음에 보유세 이게 이제 조금씩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이 가동 중인데 야당에서 그걸 들고 나오고 있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1주택자들까지 엮어가지고 무주택자들은 세금을 낼 일이 없죠. 뭐. 예, 예. 세금이 내고 싶은 게 무주택자들이고 1주택자들마저도 이제 엮으려고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95%의 사람들 재산세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전혀 아니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오르긴 했어요. 예, 1주택자도 0.1%포인트 오르긴 했는데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 1% 가구.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시가 조금 현실화 시점은 올렸던 게? 제가 그걸 잘 못 살피고 왔어요. 아, 네,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못 공시지가 살핀 거는. 현실은 지금 예.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예. 40% 50%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점점 올려서 뭐 60% 예. 70%의 방향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80%까지 이제 올릴 거고 시민단체는 당장 뭐 98%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재산 가치가 많이 오르는 사람 중에도 일부 재산세 좀 늘어난 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 거죠. 일부. 그렇죠. 근데 95% 이상에 대해서. 근데 이 시가 공시지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종부세 우리가 9억 이상이면 내는 거로 다들 이제 오해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작년에 유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나 14억 시가인데 종부세 안 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가 14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에 그냥 나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 중에서 공시지가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까 그 세제가 강화되는 것이 네.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더 편할 거예요. 공시지가를 설명드리면 자꾸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언론들이 자꾸 공시지가 가지고서 9억 원 가지고 하니까 시가로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13억 원이 넘는다 시가로. 그러면 종부세 손톱 끝이 들어와요. 손톱 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이렇게 갖고 와요. 1주택자에다가 이 사람은 뭐 투기 세력도 아니고 강남에서 오랫도록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인 것밖에 죄가 없다. 이 사람 종부세 올리는 거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하나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뭘 빼놓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그렇습니다. 공제가 있더만. 80%까지 네, 공제준다. 예. 80%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안 올라가요. 노인 같은 경우 또 공제 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토탈 해가지고 원래 70%까지 장기 보유, 공제였는데 노인들 네, 이 맞습니다. 이중적으로 있는 거죠. 예, 두 가지 그 다. 네. 합쳐서 80%까지. 80%까지. 그러면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해당이 되나요? 좀 오른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주택자 대상이에요. 2주택. 네. 그리고 도리어 깎아주는 부분도 있어요. 깎아주는 거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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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실거주자들 특히 우리 청년들 갖고 넘어져요. 자꾸 막 3040들 이생망이다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데 취득세 청년분들 많이 보세요. 자, 그 예전에는 신혼부부 대상으로만 해가지고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요 취득세를 아예 100% 감면해 줬어요. 근데 이게 신혼부부가 아니고요. 이제는 무조건 생애 첫 주택이면 100% 감면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관련해서는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 오히려. 공급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지자체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 음마 아파트 뭐 이런 데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소식들도 나오잖아요. 힘겨루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있나요? 특히 공공 재건축, 공공 참여형 재건축이죠. 이 부분이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세요? 저는 처음에 시장 나왔을 때 그날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동료가 보내줬는데 헤드라인만 보고 시장에서 싫어하겠는데 생각을 딱 했거든요.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벌레 보듯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전 시장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게 어저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 음마 아파트 그 관련된 분이 네. 얼굴이랑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면은 여기 뭐 휴거다 이렇게 이름 불리는데 우리 집값 떨어진다라고 아니 어떻게 얼굴에다가 이름까지 공개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싫어할지언정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 어쨌든 설득해서 가야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보다. 그러니까 동참하는 재건축 예. 그 조합들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부하면 할 수는 강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공공부지는 네. 공공분양을 할지 100% 임대주택을 할지 지금 네. 최종적 결제 안 났잖아요. 지금 네. 상당수 국민들이 100% 임대주택을 하자는 의견을 맞아요. 네. 들고 나오는 거고 이 공공재건축은
일단 공공이 일부 가맹된 재건축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만 자기들 용적률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구소장이 말한 것처럼 임대주택 들어와서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마포구청장도 나서서 반대하고 정청 의원님도 뭐 반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임대주택 들어가서 집값 떨어졌다는 통계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청년 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다 데모 있잖아요. 그 통계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 집값 안 떨어집니다. 그 주변- 임대주택 있다고 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만약에 움직이지. 임대주택이 들어왔는데요. 예. 주변에 공원도 들어오고 만약 교통인프라도 생기잖아 그러면 더 집값 오르죠. 차라리 그렇게 요구한 저는 분명히 이 재건축 단지들이 머리 쓸 겁니다. 야 차라리 임대주택 받고 우리가 용적률 일부러 더 혜택 받고 그다음에 공공인프라 정부에서 깔아준다는 거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요 집값도 올라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공공부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100% 하지 않고 공공분양을 50%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지금 안 소장님 주장처럼 공적자산 네. 국유지가 공적자산인데 이거를 사유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밝히자면 전 조지스트입니다. 토지는 모두의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를 사유화하면 그러니까 개인한테 넘겨버리면은 그게 거의 비가역적이에요. 다시 공공이 받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사적 어떤 시장에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대안도 있어요, 사실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네, 네. 토지는 그 정부가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건축물만 넘기는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이게 한 번 했다 실패했는데 뭘 안 걸었었냐면은 환매 조건을 안 걸었어요. 아.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은 감가상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낮잖아요. 네. 그 팔적에 네. 그거를 정부한테 되팔게 하는 환매 조건을 안 붙여가지고 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 국유지들을 이 비율을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가 네. 한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안 된대요. 공원이랑 예. 무슨 그린벨트 이런 거가 대다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게 40% 60%까지 음.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법안도 발의됐어요. 양경숙 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발의되어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그 녹색당이라든지 서구 진보정당은 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잖아요. 세금을 엄청 중과하면 그걸 정부가 사들인 나라들도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공공의 토지라든지 공공의 주택 분량을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에서 논쟁도 봤거든요. 근데 공공 부지는 사실 원칙적으로 100% 공공임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이제 5% 넘어서 6% 7%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OECD가 8, 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잖아요. 네. 임대주택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국민들이 평생 쫓겨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네. 주거권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공공부지, 뭐 태릉 골프장 이런 데는 저는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뭐 그 생애 최초 네. 무주택자 우대가 나오면서 한편은 또 뭐 청년 신혼부부들이 특혜 네. 이 부분들이 너무 비율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40대 50대들 한 20년 정도 뭐 무주택자로 살았던 분들이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3040, 203040이 들으면 이거 화낼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정부가 정책들을 펼칠 때 여러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펼쳤었는데 뭘 또 바꿨냐면은요. 그러니까 민간 그 분양 시장 그러니까 브랜드 아파트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네. 그 시장도 다 쪼였어요. 다 쪼이면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다주택자들이 못 가져가게 그리고 1주택자들이 못 네. 가져가게 서울 같은 경우는요. 85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뭐 32평대라고 흔히 네. 말하는 그 미만은요. 다 가점제로 하도록 했어요. 추첨도 못 하고. 그렇게 하면 가점을 하면은 크게 세 개를 보고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데 뭘 보냐면은요. 우선은 부양 가족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을 보고요. 네. 무주택 기간을 봐요. 그러면 40, 50대 유리하죠. 50대들이. 네,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3040이 차별이 심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청포 세대다, 우리 청약 포기 세대다. 그래서 일부 조금 그 숨통을 틔워준 거죠. 네, 청년들하고 밸런스를 서로. 맞춰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대출이 규제가 너무 세다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월급 모아서 대출 끼고 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제 어떻게 친구들이 생각? 많이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말 말이에요. 나는 무주택 서민인데 야 대출을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못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거는 조금만 검색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그 받았을 때 대출 규제가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70%였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걸 줄인 건데 지금도 무주택 서민한테는 70%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은행별로. 네, 은행별로 있는 게 아니고 저 정책 모기지인데 예. 이름이 두 개인데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 아, 네. 인터넷에 쳐보세요, 여러분. 아, 그럼 70% 받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70%까지. 거기에 서민. 서민. 네, 서민.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검색해 보시면 분들한테는 됩니다. 여전히 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7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럼요. 길이 열려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10% 포인트 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중장기 비전 없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땜질식 처방 위주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 동의해요. 네. 중장기 비전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러면?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막 소화기를 뿌리고 여기 소화기 뿌리고 여기 소화기 뿌리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우선은 이 불은 조금만 더 소화기를 쓰면은 잡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무너진 집에 막 소화액 범벅돼 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부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불을 완전히 잡지는 그러니까 대충 잡은 다음에 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집값 얘기 이제 하지도 말고 집값이 아니라 이제 주거권을 개선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거권 개선. 완전히 정부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국토교통부 자체 내에서 주거권을 관리하는 부서를 떼가지고 아예 그냥 하나 큰 TF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아예 그 정도. 근데 아무튼간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댓글만 해도 지금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정한 경향성으로 응원해준 댓글 많다면 우리 지금 애청자들도 갑론을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도 상처를 많이 당했어요. 특히 어쨌든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집을 안 사고 버텼던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선의로. 네. 또 집 이렇게 너도 나도 사는 게 모양새도 안 좋다고 생각했던. 근데 막 집값 계속 오르니까 막 부부간에도 쌈 나고 왜 집 안 샀냐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뛰었잖아요.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핀셋 규제하지 말고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아예 투기 규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 투기 규제 가지고 아예 집으로 그 집값을 띄우는 방식으로 계속 투기 세력이 돌아다니면서 풍선 효과 못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동안 발표한 걸 보면요. 방금 우리 구부기자님처럼 뭐 어디를 투기 지역으로 하고 어디는 안 해요. 그럼 그림 막 가요. 그럼 또 뒤져서 투기 규제를 또 해요. 핀셋 규제라고 예. 하죠. 막 대전이 집값 띄우고 그러면 나중에 또 대전으로 가요. 막 저는 이 방식이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냥 6개 우리가 전국에 광역 시도하고 수도권하고 여기 뻔하잖아요. 투기 일어나는데 이 시골에서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다 투기 규제식으로 하고 대출 규제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집값 오르는 걸 노린 다음에 투기하는 것은 온천 좀 불가능하고 그렇게 시세책 나봐야 세금 허벌나게 낸다. 다 어차피 환수 당한다라는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예. 얘기는 어쨌든 과정들은 쭉 알겠고 지금 이제 법 통과된 거라든가 공급 대책 이런 부분에서 원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그 얘기가 하는 근데 거죠. 비로소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되고 그냥 부동산 보유세 올라가면 세입자들한테 전가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걸 온천적으로 차단했고 그다음에 종부세 오를까 말까 했는데 그 통과 안 됐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 통과 딱 돼버렸잖아요. 진짜 최대 6%까지 내게 되면 법인도 내고 개인들도 다 내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분명 하향 안정화 될 거고 세입자의 전가 안 되고 이러면 저는 빠른 하반기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엄청난 혼선과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뭐 청와대 쇄신 발표도 있었는데 세상 국토부 장관이나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퇴라도 아니면 사과라도 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한다고, 저도 속상하게 그거는 생각한다고 봅니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예. 보고요. 하나만 좀 더 제가 이거 들어가 받아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말에서 굉장히
공감을 너무 하는 게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사실 주택임대차 그 사업자를 임대사업자 특혜 준 제도는 왜 박근혜 정권 때 그러냐면 시작하긴 했지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잘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74.4%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보잖아요. 보면은 그 뒤에 맥락이 다 읽혀요. 어떻게 읽히냐면요. 첫 번째 비아파트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호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부풀려져요. 그리고 다음은 비아파트의 퍼센테이지를 말하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몇 채 되는지 역산해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역산해 봤거든요. 39만 호가 임대사업자한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게 거의 다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요. 임대사업자제도 이거 소급 폐지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수도권에 39만 호 아파트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그런 가능성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 있다고 봐요. 그 시점은 언제? 이거는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거겠죠. 이거는 정부가 이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도로서도 안 어쨌든 잡히면. 그 임대사업자들을 지금 압박이 됐잖아요. 특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들이 혜택이 없으면 서서히 낼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점이 언제부터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올해 말까지 법인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더 버티자 예. 진짜로 버티자가 들어가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거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가 있는데 예. 원래 소급 적용하려다가 예. 그거 끝나면서 아파트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이미 4년은 다 끝나가면 이게 박근혜부터 시작됐거든. 2015년부터 그러면 벌써 4년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물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수도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법인 물량이 연말까지 좀씩 쏟아질 거고 쏟아질 만약에 거고, 그게 안 나오면은 미진하면 소급을 소급 적용. 적용해서 임대사업자 물량을 끌어낼 거다.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나오면 네. 지금의 공급 대책 발표된 거 13만 호 플러스 알파 이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면 지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네. 부동산의 물량들이 좀 풍부해지기 때문에 네, 시장이 맞습니다. 안정화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집은 저는 이미 살짝씩 내놓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이 충분해요.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공급 시장을 말할 때 그 보수 쪽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한쪽을 말을 안 해요. 공급 시장은 사실 두 축이거든요. 신규 주택 공급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시장. 이것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논리를 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구 줄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가족 그 구성원들이 세대수 사는 사람들이 줄잖아요. 미혼으로 끝까지 네, 사는 1인 가구가 1인 가구도 많고 1, 급증해서. 2인 가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순히 보급률 갖고 얘기할 게 아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집, 깨끗한 신축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래된 집에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바꿔 타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들으면서 저는 그런 주장들 자꾸 들으면서 역시 보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산층 이상의 담론들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주택을 말할 때 반드시 새 집, 새 아파트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대서 예. 부족하다는 논리를 많이 대고 있는 시장을 거죠. 주도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축 장세라고 하는데 신축 장세가 있겠죠. 하지만 방금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어 바로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는 건 가구 수가 1, 2인 가구로 쪼개져서 실제 가구 수는 지금 2천만 가구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1, 2인 가구로 상당히 지금 편입되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이요. 이 사람들은 신축 장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재력 있는 사람은 원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깔끔하기만 하면 쫓겨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면 10년이고 20년 임대만 해주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 많아요. 그- 작은 평수다 하더라도. 그 측면에서 임대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이면은 확실히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공급에 대해서는 이건 인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서울 살고 싶어 하고요. 그중 대부분의 사람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요가 아니고 가수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쪽 주택을 사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요. 강남에다가요. 그냥 서울로 할게요. 서울에다가 대한민국 인구의 2배 되는 주택을 짓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에서 실제로 상당수는 아이들 때문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면 6년인데 되게 이제
임대 아파트들을 늘려주면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거기 들어왔다가 아이들 키운 다음에 또 빠져나갈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강남에 많이 지어야 한다. 맞습니다. 물론 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공공 그 참여형 재건축도 그런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 아파트들이 들어가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강남에? 그러면요, 강남에다가 임대주택 만든다고 하면 인기 엄청나겠죠. 왜냐하면은 그 토지임대부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지역에도 좀 지었었는데 인기가 조금 없었어요. 근데 강남에다 짓는다? 인기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룡지구나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많이 땅이 있는 데들이. 아니 조달청도 있고 국립외교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서초 이렇게 송파 돌아다 보면 넓지만은 층고가 낮은 주민센터 같은 게 많아요.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용적률을 높여서 개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2층까지는 2, 3층 행정센터로 쓰고 위에는 임대주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행복합으로 이런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맞아요. 예. 후속 대책 중에서 네. 정부가 아까 무주택자라든가 실거주 1주택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들을 내놔야 할 텐데 조금씩 네. 보완 대책들을 어떤 보완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 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시그널이 굉장히 이번에 약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집을 안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가짜네 이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차라리 제도로 이해관계를 끊는 거를 진짜로 고위공직자 아예 부동산 신탁제, 백지 신탁제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주식 관련해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부동산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내일부터 그 청와대 청원으로 넣는다고 아 하더라고요.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피디님 나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시고. 근데 중요한 게 갭 투자 막으려면요 실질 LTV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는데 자꾸 세입자들 전세금을 땡겨가지고서 그걸 자꾸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전세금마저도 LTV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가령 LTV 40이라고 하면은 전세를 40 이상 드릴 수 없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면은요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건물주들은 그 40% 이상 받을 수 없어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세금을 갖고 들어오는 거 이거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임대주택 진짜 공격적으로 저는 진짜 소위 말하면 거의 때려 넣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뭐 몇 % 확충해야 되나요? 이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일반적 옵션으로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 물량도 있어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수요를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주위 보면은요 2년마다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 뭐 3.2년마다 보통 이사 다니는데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 사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 그 사람들이 지금 영끌하는 거거든요. 이 수요를 끌려면은요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잖아요. 이거 좀 더 압도적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집 살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정치인들이 말실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그 흔히 말하는 상위 1% 다주택자들, 다주택자 이꼴 투기꾼 이렇게 예를 들면 등식이 성립되기 맞아요. 때문에 예를 들면 상투 잡은 사람도 있고 갭 투자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적의감을 갖고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순화하면서 설득하는 좀 공감도도 높이고 맞습니다. 이럴 필요는 좀 있죠. 그 부분이 아예 대전제였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래서 집값 잡는다는 말도 이제 쓰지도 말고 앞에 그래프도 그리지 말고 완전 주거권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주거권을 확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립각에 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을 행정수도 만들겠습니다. 이전도 사실은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 뒤에 이게 거론하다 보니까 예. 프레임에서 밀려버린 거죠.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님도 한 말씀 예, 하시죠. 예. 예. 아무튼 우리 긴 시간 동안 진행해 주신 우리 박시영 대표님도 고맙지만 애청자 여러분 뭐 수천 명 아직도 남아 계시는데요. 저도 혼선이 많았죠. 특히 무주택 서민들, 그다음에 하우스포들, 빚을 끼고 집을 사신 분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거주자들. 이분들은 최소한 투기 세력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라도 그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정책을 펼쳤으면 그게 맞아요. 조금 더 저희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혼선이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저는 잘한 것도 많지만 부동산 정책에서는 워낙 어려운 정책이고 또 선의는 있었지만은 실수하고 일부 또 실패한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니다 잘 떼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국민들을 열받게 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무주택자들이 거의 한 40% 되잖아요. 38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들 합치면 거의 한 90%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90 몇 프로 되는데 그중에 또 1가구 2주택자들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2주택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지방에 예. 뭐 있거나 아니면 뭐 두 집 처가에 살림하는 장인 경우 장모를 있어요. 모신다든가 직장이 멀리 예, 떨어져 있어서 가족 이런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1가구 2주택자들도 적으로 늘리면 안 된다. 네. 투기꾼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95대 5의 프레임이 나오더라고. 이제 한 5% 정도가 흔히 말하는 예. 이 투기꾼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한 5%고 맞아요. 95%는 다 우리가 이 묶어 세울 수 있어. 아까 말씀하신 주거권을 맞아요. 이게 지금 높여내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지 좀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너무 앞서가거나 좀 상처를 주거나 예.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이 빨리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메시지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예, 예. 제대로. 예. 그래서 그런 혼선 중에 임대차 3법은 정말 잘된 법이거든요. 우리 어쨌든 현재 마지막 우리가 확인한 통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45% 가까이가 무주택 서민으로 나오니까 이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법이고 이걸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걸 흔들려고 미래통합당의 유니스 같은 사람이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지금 음해하고 왜곡하는 건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중에 혹시라도 건물주들이나 임대인이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세입자들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왜냐면 건물주 입장에서 자꾸 이사도 아니면요 잘못하면 진상 세입자 만날 수 있고 공인중개사비 들죠, 이사비 들죠, 장판값 들죠, 도배비 들어서 사실 그 비용이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6년 내지는 같이 가는 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도 맞고 서민 경제에도 유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방향은 무조건 맞다. 우리가 적극 옹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주택 많이 짓자고 네. 계속 호소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안진근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거는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자료인가에 뉴스타파에서 그 언론사의 사주들하고 아니 간부들 예.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가늠클럽에 주소가 기재돼 있는 분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80%인가 되고 그 중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34%인가 아, 이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좀 그 경실련 뭐 요즘에 고위공직자들 뭐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사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이 장사하는 그러니까. 게. 그래서 언론사들의 간부들 그리고 부동산 취재 기자들 떳떳하게 한번 내봐라, 니네가 그런 오해 있으니 시민단체 언론 사주들. 사주들 언론사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성명 발표하고 또 경실련 그런 거 추적을 해서 한번 알아보고 뉴스타파 이런 데들 같이 해서 좀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는 TV에 나와서 떠드는 교수들 뭐 무슨 뭐 어디 소속된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부채질하는 느낌도 많아요. 대부분 공급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만 네. 밥 먹듯이 이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실제 예. 다주택자인지 진짜 보유 실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뭐 백지 신탁과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은 그거 해야겠지만 이런 맞습니다. 분들도 예, 예. 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려면 본인부터 명확하게 까고 하자. 맞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세입자. 야! 신혼부부 게다가 전 신혼부부예요. 민간주택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저희는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일가주택은 저희는 환영합니다. 네. 네. 한 사람라도 빨리 네. 집 가질 사람 집 가지고 네. 집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싫은 사람은 저희처럼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에서 오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아, 우리 이제 구봉기 소장님 모시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이런 부동산 문제 또 이렇게 대두가 될 때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또 그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네. 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근데 미션을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뭘요? 우이종 TV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우이종 PD님이 우이종 부탁했어요. 우이종 TV 좋아요, 구독하기 네.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 늘 네, 나경원과 현장은요. 조선일보랑 싸우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안 소장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요. 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